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회계 실무 감사 위주로 강의를 맡게 된 흥기록입니다. 저는 그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2021년도에 퇴직을 했고요. 현재는 그 강의와 계약 분야 또 회계 분야의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소개에 있듯이 저는 이제 공직생활 30년 좀 못했는데 회계 업무를 한 10여 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 쪽은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실무 하시면서 회계 감사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회계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 할 것인가, 그걸 목표를 두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란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여러분들의 행정 쪽에서 보면 어떻게 일에 그 공정하게 투명하게 일하고 있냐는 것을 외부에서 그 체크해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감사를 굳이 이렇게 싫어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지적받으면 그걸 수용하고 개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에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감사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크게 법무감사가 있고 그 직무감사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여러분들 기관에서 주로 감사 받는 게 회계감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 중앙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정부 합동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기관은 주로 광역 단위의 감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 기초나 출자치료기관 같은 경우는 광역 지자체의 감사 기구의 감사를 2년에서 3년 사이 단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에서 징계를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징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듯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경책이 있는데 이게 징계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주의나 훈계,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나 훈계는 여러분들 신상이라든가 급여에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받아주시면 되고, 징계를 받으면 왜 안 되냐면, 물론 이제 그 금평이라든가 그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퇴직 후에 안정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연금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파면 해임은 연금이 자기가 낸 연금은 나오지만 국가가 내준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강등, 정직, 감봉, 경책은 경징계라고 해요. 이 경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안 나와요. 우리가 퇴직을 하면 연금과 퇴직금이 나오거든요. 퇴직금도 여러분들 한 30년 정도 근무하면 한 1억 가까이 돼요. 이 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절대로 징계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징계 받더라도 낮출 것인가. 자기 불가피하게 징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징계를 낮출 것인가. 그 부분도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감사를 받게 되면요, 처음에 증거 서류를 진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론 보도 자료라든가 의회 회의록,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하신 일에 언론에 노출 안 된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그 소스가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확인서를 진구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확인서를 여러분들이 쓸 때 감사기구의 장이 여러분들한테 문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 확인서란 것은 이 사실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 문답서가 나갑니다. 이제 문답서는 감사관과 수감자, 피수감자 간의 그 형식적인 대화 방식으로 쓰게 돼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문책 대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누가 잘못했냐. 일단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자부터 문답을 받게 돼요. 그럼 실무자가 이거 내가 다 했습니다 하면 실무자 혼자 책임이 되는 거고,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회계 쪽에서는 대부분 국장급 이상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회계 관직이 재무관 있잖아요. 재무관은 국장이에요. 그래서 위 단계 뭐 부단체장, 자치단체장까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들 실제 실무하시면서 결제를 올릴 때, 회계 지출하고 결제 올릴 때 과장 정결이 한 90%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계 관련해서 문책도 대부분 과장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서가 발부됩니다. 이 문답서까지는 감사기구의 장이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둘이 관계에서 질문서는 감사기구의 장이 문서를 통보하는 첫 번째 공식 문서가 돼요. 그래서 이 질문서는 증거서류, 확인서, 문답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답서 이렇게 작성해보고 질문서를 작성해본 사실이 있다면 이 질문서가 발부되면 거의 그 문책사항에 해당될 때 질문서가 발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해봤지만 저도 이제 질문서도 작성해보고 질문서 답도 해봤지만 이렇게 그 어떤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걸 아니다고 부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 해보시면 이 회계관계 직원 우리가 이제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럼 사람이 필요하죠. 이미 사람 뽑혔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은 뭐예요?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어떻게 굴려서 집행할 거냐. 예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의 계획서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는 뭐예요? 지출한다는 것은 계획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물건을 사겠습니다. 뭐 다리를 건설하겠습니다. 건물 짓겠습니다. 이 계획은 예산서에 수치화된 거고 이것을 실제 실행을 할 때는 지출 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산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요? 아니죠. 의회에서 국가 또는 국회에서 그 승인을 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근데 회계는 어때요? 회계는 여러분들이 지출하는데 품위 행위부터 하는 거예요. 품위하고 감독하고 지출까지. 그래서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법은 뭐예요? 지방재정법. 회계를 총괄하는 법, 지방회계법. 근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뭘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예산 편성 잘못했다고 처벌법이 없어요. 회계는 처벌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회계 관계자 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회책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책법에서는 그 정의가 회계 관계자의 책임이니까 회계 관계자는 누굽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회계 관계자가 됩니다. 그러면 회계 관계자는 무슨 의무가 있냐? 회책법 3조에 예산, 회계, 계약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조에서는 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4조를 위반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에서는 여러분들 변상을 받으면 그 재산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책법 5조에서 변상 감액 규정이 있거든요.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어떻게 감액시키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 변상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은 어떤 규정이 있는가. 그래서 이 변상이 딱 떨어지면 이때 준비하면 늦어버려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돼. 뭘로 준비할 건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의 감명 사례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변상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회계 관련 교육을 안 시켜버렸다. 이때는 감명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교육 받아버렸어. 그리고 서명까지 하고 통보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책법 5조에서 정한 1호거든요. 이게 국가 책임이란 게.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손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회계의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지출을 할 때 내가 잘못 지출한 경우 있어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정당한 채주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착오로 잘못 나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건설 경기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그 원화도국 관계, 그 다음에 성금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 10개에서 9개는 전부 그 채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채권 분쟁이 안 일어나게 할 건가, 이것도 알면은 예방이 가능하고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 예. 보통 어때요? 채권 사고 나면 머리 아파, 휴직 해볼까? 사표 써볼까? 막 이래요. 이거는 면피가 안 돼. 절대로 면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퇴직 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 노력을 해야 돼.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 재산 조회도 해보고, 업체도 쫙 찾아가고,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이런 것을 전부 서류로 만들어놔요. 물론 그 결과물이 채권 확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결과물이 얼마만큼 확보됐냐에 따라서 그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게 회계 질서에 평소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건 이제 가장 쉬운 것은 회계 관련해서 유공자 표창을 받으면 좋아요. 회계 유공자 표창 1년에 행안부에서 하반기에 한 번씩 줘요. 여러분 손에 떨어지기 힘들어. 광역에서 한 10개 주면 시군으로 가면 하나하나 받을 듯 말 듯. 우리 부서에 회계 업무 한 사람이 몇 명인데 10명이 다 되잖아요. 지출적 회계, 계약적. 그럼 거기서 한 명 정도 받으면 나머지 못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회계 유공자 표창장을 만들면 돼요. 또는 이제 더 쉬운 것은, 그것도 서류 잡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회계 교육을 시키면 돼. 여러분 지자체 자체 교육이 있죠. 그것을 전부 이렇게 그 결과물을 이렇게 결과 보고서 만들어 놓고 문서로 나 이렇게 노력했다. 이게 전부 회계 질서의 기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회책법에서 유공표창이 꼭 필요하다는 거, 위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표창 계획이 있죠. 자체 계획을 세워서 표창을 준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란 것은 크게 여기 숫자 보시면 3, 5, 10이죠. 예산은 3이에요. 예산을 세우죠. 그게 첫 해. 그 다음에 예산을 쓰죠.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산을 다 쓴 다음에 결산하죠. 그게 세 번째. 그래서 예산은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예산을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못 쓰면 2월 제도가 있죠. 2월에는 두 개가 있어요. 명시유월, 사고유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 번 넘기는 거. 그 다음에 의회 승인 없이 넘기는 거. 그럼 총 몇 년이에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용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중간에 하다가 말았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하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자 보이죠? 5는 회계예요. 여러분들 회계 서류 보관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회계훈령 112조에 회계서류 5년 보관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 받죠? 감사 받을 때 회계서류 몇 년치 갖고 라게요? 5년치 갖고 라요. 보관 5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5년 안에 뭘 잘못했어? 그럼 징계시효가 있죠.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는 몇 년이에요? 일반적으로 3년이에요. 근데 회계사고는 5년입니다. 왜 그래요? 5년 보관하라고 했으니까 5년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상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예요? 몇 년이에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숫자냐면, 세입 세출의 현금 5년 동안 임시 보관하죠. 그래서 안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입 조치하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돈을 갖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의무가 5년 지나면 내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국가 돈으로 세입이 처리가 됩니다. 여기 마지막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은 어디서 나와요? 서명시효 10년 어디서 나옵니까? 민법에서 나옵니다. 민법은 뭐예요? 채권 채무 관계,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예요. 여기는 계약에서 나와요. 계약에서 자, 우리가 돈을 주면 네가 일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근데 하자가 생기면 네가 고쳐야 돼. 언제까지? 10년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소멸시효 검색하면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의 최대 맥시멈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3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크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산은 계획서고 이걸 지출하는 거, 이거는 실행이고 여기에 결산하는 거, 이게 잘 썼는가 못 썼는가 보는 결산하는 거,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게 잘 재정 집행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최고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 피수감자지만 나중에 정보 발령이 나서 감사부서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감사를 받는 입장이나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도 이제 피수감자 입장에서 직장 생활 많이 했잖아요. 네, 감사하는 입장에서 5년을 해보고 어떤 입장일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감사하는 입장이 힘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그 업무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가서 봐야 돼.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날짜가 정해졌어. 보통은 뭐 광역이나 기초 같은데 큰 기관은 2주 정도 두죠. 그리고 이제 예비감사까지 하면 한 10일, 12일에서 15일.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출자 출연 기간 같은 경우는 5일, 뭐 예비감사까지 하면 한 8일. 그 안에 빨리 적발을 해야 돼요. 근데 적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사 기간만 통과하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럼 수감 태도는 어때야 돼요? 수감 태도. 감사 받을 때 수감 태도. 가끔 제가 감사하다 보면 막 하소연하신 분들이 있어. 일이 너무 많다, 어렵다, 막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거 지적해 주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러 오신 분이 여러분들 상담하러 오신 분들 아니에요. 지적하러 온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떤 답을 솔직 담백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길게 설명해도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꼬투리가 잡혀요. 그래서 딱 그 답만. 그리고 조금 민감하거나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답하지 마시고 관리자한테 보고해서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법규는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법, 지방재정법, 지출을 총괄하는 법, 지방회계법, 계약을 총괄하는 법, 지방계약법. 이 지방재정의 3대 법이 있어요. 이 외에 이제 보조금법이 있는데 보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재정의 연역을 보면 63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졌고 지방 쪽에서 지방계약법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죠. 원래 계약은 지방재정법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계약과 공유재산 물품관리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2016년도에 회계가 빠져나옵니다. 지방회계법. 그리고 2021년도에 보조금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방재정법은 예산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회계법, 계약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쪽의 감사는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때 걸려요. 법과 규정은 어떤 것을 말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산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입니다. 이게 매년 7월 달에 시달이 돼요. 그 편성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는 뭐냐? 지방회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훈령을 만들어 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훈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두 개의 예규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이 모든 것은 다 연계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이 문구를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이 문구는 없어요.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형 단어가 많습니다. 감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품위서 작성하시죠. 품위를 할 때는 뭐예요? 품위는 뭐의 약자인가요? 세출 예산 집행 품위의 약자입니다. 내가 예산을 쓰려는 예산을 뜻을 품어 쓰려고 뜻을 품어 품위란 게 뜻을 품는다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 공무원이 뭘로 나타내요? 보고서, 서류. 그래서 이걸 내부결제죠. 내부결제 양식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쓰셔요. 제목 쓰고 이렇게 쭉 쓰다가 숫자 칸이 나와. 금 쓰고 아라비아 숫자 쓰고 원 쓰고 가로 열고 한글 가로 닫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계훈령 96조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죠. 이걸 그대로 준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행정은 뭐예요? 과거에 했던 거 다운받아서 그대로 블로그에서 덮어씌기를 해요. 근데 덮어씌기 하더라도 맞는 걸 덮어씌기 해야지. 틀린 걸 덮어씌기면 안 된다. 틀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숫자 회계의 훈령 96조 위반상이에요. 이건 주의죠. 주의 요 정도 받은 것은 여러분들 신상에 아무 해가 없어요. 받아도 돼요. 이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지적이 되면 다른 것도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크게 문책사항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거부감 있는 지적사항도 아닌데 일단은 창피하잖아요. 이런 거 지적되면. 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회계훈령에서 업무 추진비도 기관에서 축부이금 기관원에서 써야 됩니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문구 있죠.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 감사에 지적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특징을 좀 여러분들 아시면서요. 우리가 홈택스 여러분들이 지출하거나 계약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필히 가입하시면 좋아요. 홈택스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가 발행할 일은 없지만 공적 업무를 할 때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돈을 지출하려면 뭘 봐야 돼요? 업체가 정상인가를 봐야 돼. 예. 업체가 폐업한 업체한테 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라장터에서 업체 조회하면 나와요. 그럼 나라장터는 등록 누가 해야 돼 있어요? 회계과 계약부서. 근데 일상경비를 지출하는 일반 사업부서는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계약부서에 전화해갖고 이거 업체 좀 조회해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홈택스 가입해서 그 사업자 번호만 입력을 하면 현재 그 업체의 정상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주처는 관공서죠. 계약 상대자는 민간이죠. 그럼 발주처하고 민간인은 세금 신고를 합니다. 저도 이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해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법인은 분기별로 4번을 하죠.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약 상대자하고 발주처가 속일 일은 없죠. 거짓말로 만들 일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속이면 뽀록 나보니까. 돌출이 나서. 근데 내가 발행을 않고 상대방 민간인끼리 발행한 것을 내가 접수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금 증빙서를 뭘로 받아요? 사진과 세금계산서. 사진은 조작이 아주 쉬워요. 아시죠? 사진관 가면 옛날 사진으로 다 만들어주고 어머니 사진, 영적 사진 찍으란다. 얼굴만 있으면 돼요. 한복도 입혀보고 양복도 입혀버려요. 사진은 조작이 가능하고 세금 계산은 어때요? 세금 계산서는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삭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물건 샀습니다 하고 보조금을 준다든가 사후정산 있죠. 공사 같은 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비 이런 거 보험료 있잖아요. 이 정산 대상. 아, 나 이렇게 안전모 샀어, 안전화 샀어 해놨어. 그래서 천물점이라든가 안전 판매업소한테 세금 계산서를 제출을 해요. 아, 샀는갑다 했는데 어때요? 지워버려. 홈택스 들어가서. 그럼 뭐예요? 세금 탈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택스를 꼭 이용하셔야 된다. 이건 이제 이거예요, 사례가. 이것이 안전관리비예요. 안전관리비의 그 발주처가 돈을 줄 때 세금계산서를 냈어. 그러니까 이제 종합감사 때 위에 보시면 홈택스 조회 발급이 있어요. 세 줄 끄어져 있죠. 세 줄. 이걸 클릭하면 사실 조회 이 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에 있는 자료 있죠. 박스 그대로 놓고 조회하기 누르면 이렇게 발급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뜬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진짜 제 겁니다. 제 이름 나오죠. 제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 자료를. 그럼 조회하기 누르면 발급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이렇게 떠야 돼. 그래서 이제 종합감사 때는 이렇게 지적이 되죠. 허위서류 제출. 이게 세금계산서를 삭제한 거예요. 이거 그 부정당 제재해라. 허위서류 제출은 부정당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는 제3자 전자계산서 발급사실 조회해라. 앞으로 지출할 때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약에 한 지출과 일반 지출이 있어요. 일반 지출은 뭐예요? 이렇게 차 있죠. 자, 일반 지출은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내가 청구 안 해도, 나 돈 주세요 안 해도 주는 거.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급여. 나 돈 주세요 안 하죠. 그리고 수당, 공공요금,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일반 지출이에요. 그래서 일반 지출은 서류가 간단해요. 그리고 통제가 없어요. 도장이 없으니까. 왼쪽은 도장이 있죠.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도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뭐예요? 약속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한다는 일이 생겼다. 그럼 행정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 지출은 행정처분 없어요. 왼쪽은 도장을 찍어서 나 약속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킨 뭐가 있어요? 행정처분, 부정당, 과징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왼쪽은 서류가 좀 복잡해. 막 뭘 가져오란 게 많아요. 보증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완납증명서 갖고 오세요. 여러분 실과서에서 지출하는 거 대부분 일반 지출일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완납증명서 받으란 말 안 쳐. 여러분들이 그 식당 가서 카드 결제하면서 사장님이 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세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은 어때요?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돼. 그럼 어디에 있어요?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수의계약은 완납증명서를 생략한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실과서에서 일상경비는 안 받는 이유는 수의계약 때문에 그래요. 자,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를 말해요? 어느 금액까지? 물품 영역. 대부분 실과서에서 공사를 지출하는 경우 없어요. 대부분 물품 영역이죠. 물품이 한 대다수고 가끔 영역이 있을 거고. 이건 뭐예요? 물품 영역의 수의계약은 1억입니다. 1억까지 수의계약이에요. 자,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점은 수의계약은 가격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입찰은 가격 외에 비가격 요소인 실적, 재무상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수의계약은 다른 걸 안 볼까요? 수의계약은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신생업체, 영세업체. 자, 내가 오늘 개업을 했어요. 면허를 따서 개업을 했어요. 근데 입찰로 하면 실적 갖고 와라, 재무상태 갖고 와라 이래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언제 나와요? 1년이 지나야, 1회계년 또 지나야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안 나오죠. 실적도 없죠. 인자 생겼는데.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서는 신생업체 두라라. 그리고 좀 뭐랄까 경험을 쌓아가지고 금액 큰 걸로 시장 진입해라. 그런 차원에서 계약의
시스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 과목이 왜 중요한가? 이게 회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 과목 크게 보면 대분류 100부터 800까지 있습니다. 근데 100은 다툼이 없어요. 인건비니까. 인건비가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회계부서, 그 다음에 회계부서가 아닌 부서는 임시직, 일용직 사업을 위해서 임시를 채용한 직원이 있을 때. 그래서 100은 없는 부서가 더 많습니다. 200은 뭐예요? 200은 우리 부서를 위한 돈이에요. 그래서 200이 없는 부서는 없어요. 모든 부서가 200은 다 있습니다. 물건비예요. 우리 공무원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실에 쓰는 사무용품 산다든가, 뭐 공과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출장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200이에요. 예산 과목 200. 그래서 200은 공무원을 위한 돈이에요. 그래서 200에서 민간인한테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300은 뭐예요? 300은 경상적 이전 경비. 말 그대로 이전해 보자. 내 돈을 남한테 줘요. 내 돈을 남으면 누구예요? 나를 기준으로 남은 민간이죠. 300은 누가 가져가요? 민간인이 가져가는 돈. 그래서 300에서 공무원한테 주면 절대 안 돼. 200하고 300 차이점은 그거예요. 200은 공무원 위한 돈, 300은 민간 위한 돈. 그래서 여기서 감사 때 많이 지적당하죠. 막 행사 운영비 하면서 200에서 뭐 민간인한테 돈 줘본다든가, 아니면은 300에서 행사 실비에서 공무원이 뭐 밥을 먹어본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예산 과목 분류부터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300에서 그 예외적으로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뭐예요? 민간인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300이 있어요? 포상금이란 성격은 내가 포상금을 받으면 이걸 공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나를 하나의 사인, 사적 용도로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일반 사적 시장에서 쓰는 거죠. 식구들끼리 여행 간다든가 포상금 받아서 식구들끼리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가. 그래서 포상금만 300에 있어요. 그리고 400은 뭘까요? 400은 자본적 경비죠. 200, 300은 뭘 돈을 썼는데 재산의 가치가 없어. 소모성이에요. 200에서 뭐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 뭐 당근에 팔 수 있나요? 200에 산 복사용지, 200에 산 볼펜을? 70년 때는 돈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놔둬도 누가 안 가져가. 여러분들 볼펜 여기다 쌓아놓으세요. 누가 가져간가? 안 나가죠. 400은 뭐예요? 재산이 돼. 400에서 노트북을 산다든가, 책상, 의자, TV 이런 게 전부 400이죠. 자본이 형성돼버려. 400에서 사면. 200에서 사면 소모품이고. 근데 200에서 산 물건은 그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하죠. 이건 다 400이에요. 200에서는 재물조사 한단 말이 없죠. 감사 때 200에서 산 물건 갖고서 안 씁니다. 감사 5년 하잖아요. 3년 전에 네가 저기 복사용지 10박스 샀구만. 갖가봐. 이러 안 쳐. 다 썼다 가면 돼요. 그래서 200에서는 내가 물건을 잊어버려도 변상이란 게 없어. 근데 400은 어때요? 400에서 노트북을 내가 10개를 샀어. 그럼 3년 뒤에, 3년 전에 그 노트북 10개 샀는가 갖가봐. 한 대가 없어버리네? 그러면 한 대값 물어내야 돼. 이게 변상이죠. 400은 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400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400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설비가 있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면 물건 들어가잖아요. 벽돌, 시멘트 이런 게 다 물건이죠. 근데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를 해요? 하자검사를 하죠. 시설비에 있는 물건은 하자검사.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재물조사.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산 과목을 알아야 회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여기에 이제 표로 있듯이 오른쪽에 있는 개인이라든가 단체 등은 300으로 이렇게 쭉 예산 과목의 번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계북 번호가. 좌측에는 공직자가 쓰는 거 다 200이죠. 포상금 빼고. 이게 어디서 쓰는 이제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 소방본부의 개인 보호장부예요. 이렇게 모자. 소방관들이 쓰는 모자, 소방옷. 이건 뭐예요? 1년 뒤에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료비로 사면 안 돼. 200의 재료비는 없어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0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예산 과목 뭐 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에서만 쓴다 생각하시면 돼. 사무실에 쓰는 용도의 소모품 산다. 그럼 사무관리비. 근데 사무실이 아닌 데서 쓴다. 동물원에 사료 있죠.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재료비예요. 농업기술센터 가면 꽃 모종 있죠. 모종. 이건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모종 어디서 키워요?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잖아요. 그래갖고 이 모종을 갖고 이제 그 시내에다가 막 거리에다가 심잖아요. 꽃. 이거는 재료비예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재료비든 사무관리비든 없어지는 거. 근데 차이점은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에 쓰는 거. 재료비는 사무실 아닌 데서 공적 활동을 하다가 버려지는 거. 버려지거나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소방관 모자를 자산 취득비를 세웠어요. 이게 맞죠? 왜냐하면 잊어보면 안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 세종하고 울산은 재료비로 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2호조 입력할 때 일반 지출로 사무관리비에 쓸 때는 그 내구연한 이런 거 등록 안 해요. 누가 이게 보유해야 되는 거, 누가 샀는가, 몇 년 이런 거 없다고. 입력하는 게 없어. 바로 일반 지출로 갈 거예요. 왼쪽은 뭐 입력한 게 많아요. 언제 샀다, 몇 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재산이 관리가 되죠. 이것은 재산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사면 감사의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200에 있는 행사 운영비를 어디서 설명하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위탁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주어가 공무원입니다. 주어가 숨어 있어요. 오른쪽은 행사 운영비를 어디서 설명하냐? 지방자치단체 회계훈령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무원이란 말만 나와. 여기 있죠. 유의사항 여기 있죠.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 이건 누구예요?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는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 쓰지 마세요. 이건 200이니까 300에서 쓰세요, 그 말이에요. 이건 몇이에요? 300이죠. 300은 어떤 내용이냐? 300은 이렇게 나오죠. 300에서는 주어가 공무원이 안 나와. 위에 보시면 민간이란 말이 나와. 그리고 밑에서도 민간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300은 민간인 돈이에요. 공무원 돈 아니라고. 아까 보상금 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나 쓸 때 뭘 봐야 돼요?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회계 훈령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해석이 빨리 됩니다.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여러분들 카드를 쓰게 되면 여러분 개인 카드는 뭐 다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막 2개, 3개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그럼 어때요? 비밀번호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잊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잊어본 게 크거든요. 그럼 비밀번호를 모르면 안 되네.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도 다 똑같이 해. 못 들어가 버려, 나중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어때요? 태극기 그려진 공공구매카드는 비번이 무조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과에서 카드를 하나 발급이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 5개 발급이 가능해요. 근데 회계훈령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2개 이상일 때는 비번 무조건 달라야 된다. 그리고 담당자 바뀌면 무조건 비번 바꿔야 된다. 그리고 카드는 국내 전용 카드로 발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카드, 일반 카드, 여러분들 카드는 전부 해외 전용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해외, 국내에 사용. 왜냐하면 해외 가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직구도 해야 되고, 인터넷 구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를 쓰죠. 근데 이 태극기 그려진 카드는 국외에서 못 쓰게 돼 있어야 돼. 회계훈령이 딱 있어요. 국내 전용으로 발급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업종 제한이 걸려 있어야 돼. 유흥업소에서 못 쓰게. 이게 이제 회계훈령이 딱 있는 말이에요. 이제 오른쪽은 감사의 지적을 받습니다. 자, 이 지적사항은 주의가 나왔어요, 주의. 자, 오른쪽 왜 주의가 나왔냐? 사건, 사고 안 났어요. 자, 회책법
3조는 뭐예요? 법과 규정 준수하라겠죠. 4조는 법과 규정을 위반해 손을 끼치면 변상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사고가 안 나서 이게 뭐 다행인데, 회계 지출의 사고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카드 쓸 때 해킹 당할 수가 있죠. 자, 해킹 사고가 딱 났어요. 해킹 사고가 났는데 이걸 위반했어. 이 중에 하나만 딱 위반했다. 국외 전용으로 끊어버렸다. 국외 전용으로 발급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이 카드 갖고 있는 사람. 돈 물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있죠. 이걸 다 준수를 했는데 해킹 당해버렸다. 그럼 어때요? 회책법 4조에서는 법과 규정을 위반해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 나야 돼. 근데 법과 규정을 위반 안 해서 사고 나면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 변상이 없고 문책이 없는 거예요. 주의 훈계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의를 준 거지,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로 수의계약 위해서 분할 발주하지 마라, 쪼개기 하지 마라. 그건 어디에 있어요? 쪼개기 금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에 공사 쪼개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품 영역 쪼개기 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그 발주 요령이 있어요. 물품 영역도 쪼개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쪼개기 했는데 비난할 수 있는 사실이 나오면 징계예요. 쪼개기 했는데 비난하는 사실이 없어버렸다. 그러면 문책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광주 지하철 2호선 있죠. 7개 공구로 쪼개져 있어요. 자, 7개 공구를 쪼개졌는데 쪼개기 금지 위반했죠. 시행령 77조 위반했죠. 자, 이제 검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해. 자, 쪼개기 위반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그 다음에 비난을 해야 돼. 비난은 뭐예요? 쪼개기의 비난은, 쪼개기 하다 보면 낙찰률이 틀려진다든가, 아니면 나라장터 써야 되는데 안 쓴다든가, 이런 게 쪼개기의 어떤 피해죠. 근데 지하철 2호선 어때요? 7개 공구 모두 300억이 넘는 공사예요. 이게 공구당 900억이 넘어요. 그래서 합쳤을 때는 어때요? 만약에 쪼개기 금지를 위반 안 하려고 합치게 되면 단점이 또 나와요. 합치게 되면 한 개 업체만 먹어. 만약에 지하철 2호선을 7개 공구를 안 쪼개고 합쳐버렸다. 그러면 지역업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물론 이제 그 대규모 대형 사업은 대부분의 이제 원도급 있잖아요. 대표사는 서울 경기업체예요. 공동수급체 있죠.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49%. 이게 지하철 2호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몇 개가. 7개를 쪼갰으니까 7개가 들어가 있죠. 하도급 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원도급 이야기예요. 원도급에 이제 물론 하도급은 지역업체 막 하라고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제 압력 넣었죠.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도급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도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장터 보시면 공급별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낙찰률이라든가 자격, 평가가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사 같으면 100억에서 300억 같습니다. 그래서 300억짜리 사업을 150억 2개로 쪼갰을 때 비난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같기 때문에. 2천만 원짜리 수익계약이다. 근데 1,000만 원 2개로 쪼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쪼개기 금지를 위반했는데 달라진 게 뭐예요? 2천만 원도 1인 견적, 1,000만 원도 1인 견적, 2천만 원도 90%, 1,000만 원도 90%.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수의계약 쪼개기 금지 위반해서 이렇게 감사 결과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전부 예산 낭비했다, 특정인한테 줬다. 이것은 합쳤을 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쪼개기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것과 나라장터 2천만 원 넘으면 써야 되는데 안 쓰려고 이렇게 쪼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이 두 가지 해당이 안 되면 쪼개기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관리비가 자주 지적되는 이유는 아까 그 사무관리비가 제일 집행이 쉽거든요. 우리가 그 예산 과목 200의 집행은 뭐예요? 대부분 통제를 안 받죠. 회계부서 통제를 안 받아. 회계부서 통제 받는 과목은 400이에요.
400은 왜 통제받아요? 재산이 형성되는 돈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회계부서죠. 근데 200은 뭐예요? 소모성이요. 소모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버려라. 근데 200에 있는 돈 전부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부서도 힘들고 사업부서도 힘들어.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있다? 규정이 지방회계법 34조에 근거가 있어요. 관서당 경비, 일상경비 이 제도가 주로 예산 과목 20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을 쓰면 통제를 많이 받고 뭐 입력할 때도 복잡하고 하니까 회계과에 의뢰 않고 바로 200에 써버려. 자산취득비를 200에 써본다든가 그래서 감사 때 사무관리비에서 성질이 다른 거 있죠. 이렇게 보시면 성질별 분류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여기서 쓰는 경우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죠. 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나가야 될 돈. 그리고 이제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 그 감독 담당자만 입어야 되는데 그 현장 업무도 하지 않는 감독자, 그러니까 감독을 감독하시는 관리자가 이렇게 샀을 때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운영비에서는 그 기념품 못 사. 아까 앞 시트에서 설명드렸죠. 기념품 누구를 주는 거예요? 민간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는 200이잖아요. 예산 과목.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그 물건을 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크게 물품 공사 용역이 있는데, 공사 쪽은 면허 같은 게 좀 타이트해요. 그리고 이제 물품은 좀 뭐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주라는 경우는 제가 이제 실무하면서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공사는 당연히 입찰한 줄 알아. 근데 물품은 대부분 수의계약 해주라는 게 물품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사업자를 내기가 쉬워요. 공사는 사업자를 내려면 건설 면허를 등록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1억 이상의 자본. 그 다음에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근데 물품 어때요? 물품은 내 집에 내도 돼. 자본 필요 없어. 업종도 내 마음대로 신고하면 다 기여. 그리고 나라장터 보시면요. 3자 단가 물품 있죠. 물품 등록하면 또 이거 왔다거든. 여러분들 퇴직하셔가지고 물품 사업자가 되세요. 공사 사업자면 힘들어. 그래서 전문 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는 경우. 뭐가 달라져요? 물품하고 전문 공사하고 종합 공사 발주를 잘못하면 첫 번째는 자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커튼 있죠. 커튼 광주시청에 그 커튼 한 10여 년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공사일까요? 물품일까요? 보통은 이게 공사인가? 물품인가? 어디에서 먼저 딱 느껴요? 맞는가 틀린가를? 제일 쉬운 거. 나라장터 검색. 나라장터 커튼 검색하면요. 물품으로 발주한 게 한 15,000개 정도 나와요. 공사로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물품에 클릭하고 15,000개, 공사로 클릭하면 15,000개. 비등비등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가 판단이 안 서. 그 다음 보는 게 물량 내역서를 봐야 돼. 물량 내역서하고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의 인건비 비중, 물량 내역서의 인건비 비중이라든가 위험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에서 요구하는 거 있죠. 그 환경보존비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계상됐다. 그럼 물품으로 가면 어때요? 물품으로 발주하면 이게 내역서에 안 나와. 그래서 안전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공사는 법령이 있어요. 법령. 기본적으로 공사,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죠. 물품은 법령이 있어요? 없어요? 물품은 없습니다. 물품은 없어요. 그럼 물품과 공사가 혼재됐을 때는 뭘 선택해요? 공사로 가는데 근데 공사가 아주 소규모, 경미할 때는 물품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설치하잖아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뭐 마트 가서 에어컨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사가 와서 설치해 주잖아요.
공사 시공이 있죠. 좀 선 빼고 이런 거. 우리가 정수기도 바로 갖고 온 게 아니라 기사가 와서 설치해 주잖아요. 시공 성격이 있죠. 근데 이 시공 성격이 물품보다 적죠. 보통은 30% 이내에 있을 때는 물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보면 시공 성격의 물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예요? 시공 면허가 다 있죠. 우리가 이제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금액, 전문공사 1,500 미만, 종합공사 5,000 미만. 물론 이제 위험한 승강기라든가 삭도 이런 것들은 면허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면허 없이 시공을 할 수 있어서 있기 때문에 면허 없는 자하고 계약하면 어떤 문제 생겨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소송이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면 면허 없이 시공한 자하고 딱 분쟁이 생기면 건산법 적용을 할 수 없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해서 이 업체한테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법하고 규정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지. 그래서 이 적용을 않고 소송이 붙으면 민사로 가게 돼요. 민사로 가면 이게 기간도 길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계약법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려면 가급적 면허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떤 안 좋은 일에 예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검사는 1년에 2번 하게 돼 있어요. 감사 때 이제 하자검사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이제 보통은 하자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공사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근데 10년 안에 부도 나거나 없어져 볼 수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만약 한 5년 지나서 하자 검사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근데 업체한테 너 요거 하자 생겼으니까 고쳐 했는데 업체가 없어져 없어. 폐업해 버렸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보증회사에서. 자, 하자 보증의 문구 있죠. 우리가 계약 법령, 계약 일반 조건에 하자 보증에 대해서 어떤 문구가 없냐면 상계처리란 말이 없어요. 상계. 우리가 상계란 건 뭐예요? 어떤 돈을 줄 때 제하고 주는 거예요. 상계처리란 말은 어디에만 있냐면 지연배상금만 상계처리란 말이 계약 일반 조건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공을 했는데 지연했어요. 지연금 내라. 안 줘. 그러면 준공급에서 뺏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상계처리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계약금에서 뺏어 주면은 소송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 명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의 경우 기성 준공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넣어야 돼요. 이 문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업체가 계속 살아있으면 한 문제 없어요. 근데 업체가 한 중간에서 또는 준공 시점에 부도가 나버려요.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부도 나면 부도 난 순간 막 뭐가 들어와요. 뭐가 와요. 압류, 가압류, 추심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그럼 어때요? 머리 아파하고 공탁을 하게 돼요. 이제 공탁을 하려고 보니까 딱 문제점이 있어. 하자 나중에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하자 보증금을 빼놓고 공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이 소송을 하죠. 야, 그거 내 돈인데 왜 네가 갖고 있어? 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관이 돈 주라고 해요. 계약에서는 공고문을 갖고 싸움을 할 때는 낙찰자, 계약 체결 전까지는 공고문 갖고 싸움해요. 근데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를 갖고 싸움해요. 근데 계약서에 없네? 하자보수 보증금 상계처리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채권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위험 안 하려면 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금은 상계처리합니다. 이 문구를 넣었을 때 하자보증금을 빼고 공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계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적격심사를 대부분 한 90%는 적격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은 적격심사 제도로 안 맞기 때문에 협상계약을 합니다. 협상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평가에 있을 때, 또 심사위원 구성 있을 때,
또 발표자가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 한 경우, 또는 이제 그 업체가 이렇게 그 순서대로 발표를 하는데 왜 이 업체는 질문을 어려운 거 하고 나는 쉬운 거 하고, 이런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안서를 안 내불거나, 제안서는 냈는데 발표 때 안 와불거나, 이런 모두의 경우의 수를 예방을 하려면 공고문에 반영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내부위원을 못 써요. 그리고 3배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명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7명은 구성을 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한 사람이 안 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안 오면 법적 문제가 생겨버려요. 7명 이상 구성하라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하고 한 명 더 구성해서 해야 되는가요? 아니, 사업이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행사를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다시 공고해야 될까? 아니, 다시 평가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때는 원칙은 위반이 됐는데, 이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6명으로 하면 돼요. 동의서를 바로 받으셔야 돼. 예. 근데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8명 정도 구성을 해야 한 명이 안 와도 문제가 없지. 딱 7명 구성을 해놓으니까 한 명이 안 와보면, 이제 이게 정당성 확보에 논쟁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개 입장, 협상계약은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 있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만 공개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이미 이제 공개되니까, 정성평가 있죠. 실적이라든가 인력, 이것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규정상. 근데 이제 자체 규정에 만들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를 잘못한 경우 있어요. 우리가, 준공검사는 명확히 해야 돼요. 준공검사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에 참관하에 하게 돼 있어요. 기성검사, 준공검사 모두. 근데 이제 이것은 업체하고 발주처가 문제가 없을 때는 참가를 하는데, 둘이 분쟁이 생겨볼 때는 어떻게 돼요? 업체하고 발주부서하고 분쟁이 어떻게 생기냐. 이행 양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버리면 분쟁이 생깁니다. 내가 일 많이 했다. 아니, 보니까 너 적게 했잖아. 이 분쟁이죠. 쉽게 말해서. 감액할 때 분쟁, 증액할 때 분쟁이 생기는데, 그럼 업체가 안 와버리죠. 안 온다고 계속 기다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독촉 공문을 2번 보냅니다. 참관해라. 안 하면 직권을 하겠다. 자, 직권을 해요. 직권을 하는데 직권 통보해요. 야, 직권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결과 나왔다. 그러면 이의신청해라. 하든지 말든지.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면은 기각. 우리께 맞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돈 찾아가라. 그럼 안 찾아가겠죠. 성질나니까. 그럼 공탁해버려요. 우리 법원에 맡겼으니까 네 찾아가라.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가끔 나오더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고 소송하면 돼요. 이거 막 어찌게 해갖고 계속 안 해본 경우 있거든요. 안 해놓고 놔두면 사고가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쪼개기 하지 마세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쪼개기 금지는 시행령 77조하고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나와 있고,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이 2개 때문에 지적을 해요. 예산을 낭비했다. 그 다음에 특정인한테 줬다. 그래서 합쳐서 계약하세요 하고, 우리가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있었는데, 지금 회계훈령으로 재무규칙과 2개가 통합되면서 예산 과목이 틀렸을 때 합쳐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2018년 4월 달에 지적한 거예요. 이건 어떤 거이냐면, 도에서 각 기초에 돈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쪼개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1인 수익이야. 우리가 크게 광역 있고 기초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로 갈수록 어때요? 지역업체, 유지하고 관계가 밀착될 확률이 크죠. 형님, 동생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안부의 어떤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거는 이 지자체에서 나눈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돈이 나눠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재무관이 틀리기 때문에,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우리가 쪼개기 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차익이 발생을 해요. 입찰을 했을 때 만약에 2천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더 금액이 크거든요. 공사가 10억까지는 87.745예요. 그리고 30억까지는 86.745, 1%죠. 근데 100억이 넘어가면 80.495%. 이게 100억이 80%고 10억이 87.745예요. 88하고 100억은 8%죠. 그럼 100억을 10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8억이 낭비가 되죠. 예산 낭비가 되죠. 그래서 만약 이걸 감사한다 그러면 시행령 77조 위반해서 쪼개기 해가지고 8억 손해봤어. 네가 8억 물어내.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 건 같은 경우는 쪼개기가 보통은 그 횟수라든가 그 지적 건수가 적을 때는 주의 정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금액이 커불잖아요. 금액이 커불거나 아주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해보면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냐 뭐 징계냐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로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아까 제가 이제 그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사진을 조작을 합니다. 여기 있죠. 그 이렇게 요 수건 같은 거 안전에 관련된 물품을 해가 틀려졌는데 똑같은 사진이죠. 방향만 좀 틀려요. 이 사진은 왜 다르냐면 업체가 그 기관에 오래 낙찰되고 그 다음에 또 낙찰됐어. 사진 똑같이 낸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내놓고 삭제해 볼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감사 때 유심히 보면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출하실 때 누구가 책임져야 돼요? 처음에 이제 감독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감독. 근데 감독이 달라. 부서가 다른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계부서, 계약 담당, 그 다음에 지출 담당. 무조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안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공고를 할 때도 이렇게 공고해 주세요 하면 안에 내용을 봐야 돼요. 과업지시서, 내역서. 근데 내가 내역서를 볼지 몰라요. 근데 계속 비슷한 거에 왔을 때는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특이한 게 왔다. 그러면 설계서를 내가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거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감독부서 공무원도 잘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통 그런 사업들은 설계사가 있어요.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2단계 나오면 이게 다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 등록하지 않는 자하고 공사계약 체결한 거. 우리가 이제 종합공사하고 종합공사가 금액이 더 크잖아요. 면 없이 시공한 게 5천이죠. 전문공사가 1,500이에요. 전문공사를 종합으로 발주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천짜리 전문공사다. 그럼 3천짜리 전문공사를 종합으로 발주해 보면 면 없이 시공하죠. 이런 게 이제 감사 때 지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폐업한자. 폐업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감사 결과 통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업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나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만 클릭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업자 상태 계속 휴업 폐업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공검사나 그 기성검사는 이렇게 그 계약 상대자 참관하게 돼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명확히 검사를 하지 않거나 허위 준공 검사, 허위 준공 검사를 하면 징계를 받게 돼요. 허위를 왜 제가 실무할 때 왜 허위 검사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산이 2월을 어떤 사업이 했어요. 근데 분명히 한 12월 말까지 못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반납을 해보면 이게 큰일 나.
큰일 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했다고 딱 보고를 해버려. 근데 다 했다고 보고를 하고 돈을 다 줬는데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거에 사고 나오면 징계로 간다 그 이야기죠. 허위 검사로. 그래서 이제 이게 배임죄가 들어가요. 이게 감사원에서 이게 이제 감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예요. 전산망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구축 안 됐는데 구축됐다고 검수해줘서 소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6억 이상의 손해 발생을 했어요. 여기 있죠. 과업의 진도율이 50%도 안 됐는데 100% 됐다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게 돈 있죠. 6억 변상하라고 했죠. 이거 여기에는 이제 변상액이 커지면 변상만 부과한 게 아니라 징계가 수반이 돼요. 징계하고 변상은 같이 수반됩니다. 별개의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많이 하시는데 견적서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사장님이 같이 주세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같이 받더라도 확인을 해야 돼. 요거는 이제 모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예요. 비교 견적 받는데 이메일이 같아.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같아. 주소도 같아. 근데 그렇게 다 비교 견적하고 사업자가 똑같은데도 결재권자가 검토도 안 해.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 이렇게 정해놓고 비교 견적을 받죠. 비교 견적을 받아야 되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3조에 200만 원의 숫자가 있어요. 200만 원 밑에는 견적서 생략이에요. 견적서를 받냐 안 받냐 이거는 견적서를 받으란 이야기는 더 싼 거 찾으란 이야기예요. 200만 원 밑에는 금액이 적으니까 안 찾아도 된다 이 뜻이고, 근데 200 넘어가면 비교 견적을 내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어디 금액까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수의 계약을 해요. 비교 견적만 있으면.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비교 견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라장터 쓰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2천만 원 넘어가면 나라장터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드 결제 있죠. 여러분들 카드 갖고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드 갖고 마트 가서 뭐 물건 사거나 이 카드 금액 지출 금액은 어디까지예요? 2천까지죠. 카드는 뭐예요? 카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잖아요. 금액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구사 A 문구사 갔는데 뭐 복사용지 한 박스에 10,000원이에요. 너무 비싼데요? 그럼 안 팔아요. 그럼 옆에 가게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죠. 수의계약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수, 따를 수, 뜻,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근데 2천이 넘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장터 써버리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에 투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카드 결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훈령에 인터넷 구매 있죠. 인터넷 구매를 보면 인터넷 구매 한도액이 2천이에요. 2천이 넘어가면 구매를 못 하는 거죠. 나라장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한단 말은 한 번만 딱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 팩스로 받은다. 다른 팩스에서 보내주세요. 똑같은 팩스에 보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견적서 보면 봐야 돼. 이게 사업자가 같은가. 또 부부 명의로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 혹시 부부 아니죠? 이렇게. 친구도 없어요. 친구 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사이트, 제가 이제 5개 사이트를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갖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